안녕하십니까. 청각문화산업대학교 교수 김성룡입니다. 어느 책에선가 그런 글귀를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인간은 자신의 삶, 자신의 이야기만으로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존재이고 타인의 삶, 타인의 이야기를 통해 비로소 진정한 어른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진짜 어른으로 만들어준 이야기가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오늘은 애니메이션을 만드시고 애니메이션 산업계를 이끌어 가시다가 지금은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애니메이션을 하시고 계시는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먼저 김성현 애니메이션 프로듀서시죠? 네. 자기소개 잠깐만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애니메이션 스쿨 산업중점교수로 재직 중이면서 그 학교기업 CCRC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산업계에서 애니메이션 프로듀서로 이제 경력을 쌓았고요. 학생들의 재능과 업체 수요를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유현석입니다. 예, 저도 애니메이션 스쿨에 지금 교수로 재직 중이고 3D 캐릭터 리깅 그리고 애니메이션 제작 파이프라인 관련된 이제 기술 관련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3D 애니메이션 제작의 기술 전문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소개해 주실 때 PD, TD 이렇게 말씀을 네, 하셨는데 TD. 물론 이제 뭐 우리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좀 애니메이션의 전체적인 제작 프로세스나 산업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정확하게 프로듀서도 되게 다양한 네, 프로듀서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잠깐 프로듀서의 역할과 그런 것들을 제작 경험에 비춰서 설명해 주신다면. 네, 프로듀서들도 이제 각자 하는 영역들이 좀 구분이 좀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크게 나누자 그러면 기획 쪽의 PD, 제작 쪽의 PD, 사업 쪽의 PD 이렇게 셋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보통 처음에 어떤 컨텐츠를 만들 것인가를 결정을 할 때 뭐 트렌드를 반영하고 어떤 뭐 이런 여러 가지 본인들이 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어떻게 또 잘 가공할 것인지 또 내부의 어떤 자원들을 또 잘 파악을 해서 어떤 작품을 만들 것인지부터 이제 결정을 하는 게 저는 이제 기획 PD이고 대부분은 이제 보통 그런 기획 PD를 회사의 대표님이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회사 내부에 있는 기획 담당 PD들이 하고요. 그런 기획 PD 분들은 컨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 초기 팀을 구성을 하고 뭐 초기 팀에는 대부분 이제 감독님이라든지 작가님이라든지 또 아트 디렉터라든지 이런 분들이 포함이 되고요. 그런 분들이 내놓은 어떤 결과물들을 잘 정리를 해가지고 뭐 기획에 따른 결과물들을 생산할 수 있는 결과물들을 제작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한다든지 제안서를 쓴다든지. 그래서 기획 PD들은 대부분 어떤 작품을 만들 것인가를 결정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떤 산업의 여러 가지 이슈라든지 또는 소비자의 동향에 대해서 되게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작 PD라고 하면 흔히 이제 라인 PD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2D든 3D든 좀 다양한 제작 공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제작 공정들에 대해서 일단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작 공정들이 이렇게 쭉 연계가 되면서 이제 결과물이 산출되는 걸 우리가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데 사실 뭐 팀 간의 어떤 마찰도 있을 수 있고 또 일정이 좀 딜레이가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또 재원이 좀 더 들어간다든지 그런 문제들을 좀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좀 종합적인 제작에 관련된 이해력과 뭐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좀 두루두루 좀 필요한 그런 어떤 제작 PD의 영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제작 PD와 약간 결이 다른데 후반 쪽의 작업만 좀 전문적으로 하는 포스트 PD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후반 쪽의 작업은 이제 주로 뭐 레코딩을 한다든지 또는 뭐 영상 사후 작업, 뭐 사후 처리 작업을 한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편집 작업도 거의 포함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면 배급을 해야 되잖아요. 배급을 해야 되고 또 그 IP를 가지고 또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쪽과 관련된 업무들을 진행하는 사업과 관련된 PD 이렇게 해서 PD들의 업무는 좀 되게 다양합니다. 테크니컬 디렉터는 뭐죠? 이게 3D 애니메이션이 처음에 도입이 되고 이렇게 또 성장하고 좋은 컨텐츠를 많이 만들면서 이제 기술 부분이 되게 부각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제작을 하면서 뭐 처음에는 스크립트가 나올 수도 있고 몇 문장에서 시작한 작품이 뭐 이미지도 나오고 뭐 대사도 나오고 뭐 소리도 들어가고 결국에 이제 영상으로 완성돼서 나오는데 그 안에서 이제 흘러가는 무수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간중간에서 어떤 그 데이터 흐름을 잘 관리해주고 사람들이 보기 좋고 이제 그걸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역할
근데 그런 걸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들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분들을 가르쳐서 이제 기술 감독이라고도 하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파이프라인 이제 데이터가 흘러가는 어떤 전체 구조를 하시는 분들이 파이프라인 TD가 되고 뭐 이제 캐릭터에 집중해서 어떤 기술적인 서포트를 하시는 분들은 캐릭터 TD 뭐 이렇게도 불리고 각 제작 공정별로도 이제 TD들이 어떤 또 전문성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되게 고민이 많은 요즘 그 애니메이션에 워낙 변화가 빠르잖아요. 뭐 소프트웨어 이슈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비즈니스 사이드도 좋고요. 뭐 테크니컬 사이드도 좋고 주목할 만한 변화. 우리가 이거는 꼭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는 뭐가 있으실 것 같습니까? 뭐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 이후에 데이터들이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 되면서 뭐 그런 것들이 또 4차 산업 기반 기술하고 같이 이렇게 섞이면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현상과 융복합 현상 이 두 가지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두 가지의 어떤 트렌드가 지금 현재 우리 애니메이션 업계 특히나 이제 큰 기업이 없는 우리나라는 대부분 보면 중소기업의 규모들이잖아요. 한 뭐 3, 40명부터 해서 한 100명 정도 되는 업체들이다 보니까 이런 업체들이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좀 큰 기회를 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기존에 이제 레거시 미디어들 있잖아요. 뭐 TV라든지 또 극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다 이제 작품을 배급하거나 편성을 하려면 거기에 준하는 어떤 제작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기준이 있었는데 그 기준들이 좀 깨지면서 최근에는 뭐 저렴하게 제작한 컨텐츠라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으면 충분히 어떤 폭발적인 반응을 끌어낼 수 있고 또 그것들이 산업적으로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 모든 스튜디오들이 이제 자기 IP를 좀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들한테는 어떤 현상으로 돌아오냐면 예전에 신입 감독한테 프로젝트를 맡긴다라는 게 거의 불가능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검증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싼 작품은 맡기지만 그렇죠. 그게 투여되는 기간과 제작비라는 것이 만만치 않아서 저도 PD 할 때 이게 신입 감독들이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꺼려 했었는데 근데 그런 문제들이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없어지고 있죠. 그런 선입견들이 깨지고 있어요. 업체들이 이제 그 지금 변화하고 있는 상황을 자각을 하고 인지를 한 거죠. 어떻게 하면 좀 소위 뭐 요즘에 MZ세대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학생들한테 MZ세대라고 얘기 안 해요. 잘 세대라고 얘기해요. 잘. 무슨 세대로? 네, G세대하고 알파세대를 합쳐서는 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의 소비자는 알파세대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그 세대인데 그 세대들의 기호에 맞는 컨텐츠들 또 그 세대들이 열광할 수 있는 컨텐츠들의 어떤 유형들이 뭐 되게 많은 제작비와 공을 들인 뭐 이런 어떤 작품의 완성도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요즘에 업체들이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이런 플랫폼들을 통해서 기회를 모색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학교를 졸업하고도 바로 신입 감독이 될 수 있는 이런 길도 있고요. 실제로도 또 그런 유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요즘 느끼는 건데 예전에는 게이트웨이를 꽉 잡은 뭐 그게 TV일 수 있고 극장일 수 있고 배급사일 수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컨텐츠를 컨트롤했었다면 요즘 이제 컨텐츠 민주주의가 이루어져서 크리에이터가 바로 자기 컨텐츠를 그러니까 플랫폼의 민주화, 뭐 컨텐츠의 민주화, 뭐 예전에는 25분, 100분 아니면 만들 수가 없는 게 요즘 뭐 자기가 2분짜리도 만들고 뭐 그래서 지금 컨텐츠의 민주주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소비자도 많이 바뀌는 거죠, 그죠? 소비자의 그렇죠. 세대도 되게 많이 네. 바뀌고 그렇다면 오히려 이제 또 우리 애니메이션의 기술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기술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기술적으로는 요즘 뭐 워낙 뭐 이제 많이 들으셨겠지만 뭐 AR, XR 관련되고 과거에는 뭐 게임이나 저희 어떤 이제 인터랙티브한 미디어 쪽에 주로 사용했던 거를 애니메이션 제작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이건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지금 말씀하신 어떤 이제 소비자들도 바뀌고 있고 어떤 좀 뭔가 다양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했다는 얘기는 내가 똑같은 걸 표현하고 싶을 때 훨씬 쉽게 싸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좀 더 새로운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았나. 저는 작년에 나왔던 이제 넷플릭스 통해서 이렇게 배급됐던 아케인이라는 이제 프랑스에 있는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만든 작품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디즈니 애니메이션도 아니고 일본 애니메이션도 아니면서 되게 이제 글로벌하게 꽤 인기가 있었던 작품이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좀 더 이제 젊고 이 산업계에 처음 뛰어든 분들도 시도해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서 제가 그동안 접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애니메이션들이 좀 막 만들어질 수 있는 기술 기반 환경은 지금은 준비가 된 게 아닌가. 두 분께서는 이제 직접 10대 후반, 20대 초반 아이들과 이제 작품을 기획하시고 만드시고 교육을 같이 담당하시는데, 과거에 두 분이 경험했던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느꼈던 그런 것들과 요즘 아까 자알 세대라고 그랬는데 저는 그거는 오늘 처음 들은 말이어서 잘 제가 모르고 만든 여전히 익숙한 게 MZ 세대인데 그 아이들과 같이 교육을 하고 가르치면서 병화라는 거를 어떻게 느끼셨어요? 저는 그 병맛 애니메이션 그 채널도 보면서 굉장히 여전히 좀 저는 이게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를 잘 모르는 세대인데 어떠세요? 두 분은 어떠셨어요? 저희들이 알파 세대를 정의할 때 어떤 기술의 특이점을 이해하고 있는 그냥 젖어드는 세대라고 얘기하잖아요. 태어났더니 뭐 AI 스피커가 있고 자기가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를 하고 그럼 거기에서 바로 뭐 영상으로 연결시키든 음악으로 연결시키든 자기가 원하는 컨텐츠들을 바로바로 보여주는, 저희들은 신기한 환경이지만 그 알파 세대들 같은 경우는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환경이고 여러 가지 어떤 그 기술 변화들이 본인이 어떤 작품을 선택하고 그걸 보고 소비하는 방법에도 좀 많은 변화들을 가지고 왔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처음에 스마트폰이 나와서 컨텐츠들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들이 되게 다양해지고 뭐 여러 곳에서 어떤 장소에 상관없이 볼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쇼폼 컨텐츠가 또 인기를 얻게 되고 사람들이 뭐 짤막짤막하게 끊어 보더라도 뭐 스토리를 연결하는 데 전혀 문제없는 이런 컨텐츠들을 주로 선호하게 되고, 병맛이라는 것도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병맛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딱 정의할 수 없지만 경험상, 체감상 갑자기 끝나버려서 어처구니 없고 이게 뭐지? 그리고 그 여운에 뭐 웃음이 나오든 약간 약이 오르든 뭐 여러 가지 어떤 영향을 주는 이런 컨텐츠인데 스토리의 기본적인 서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기승결로 가버린다든가 뭐 기승결 이렇게 가버린다든가 자기네들끼리 마치 놀이하듯이 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이렇게 딱 골라서 볼 수 있고 또 어떤 소비 패턴들을 어떻게 체크하느냐가 문제인데 병맛도 거기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되게 좋아하고 학생들과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들도 이제 좀 그런 컨텐츠라서 앞으로도 좀 저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볼 생각입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세대의 차이? 콘텐츠의 변화만큼이나 좀 변화의 흐름이 빨라서 좀 이렇게 학생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회사 아니면 하고 싶어하는 일과 기존의 회사들이 제공하는 일자리나 그들이 하려고 하는 일들의 좀 간극이 좀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좀 더 극한에서 보면 아무래도 이제 주문한 내용을 제작해서 이제 공급하는 이런 UM이었죠 주로. 이제 그런 제작 방식에 있던 회사들이 위한 IP, 우리만의 캐릭터 이런 걸 좀 만들어내고 어떤 이제 창작을 위한 회사로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학생들은 또 저희 학생들은 워낙 이제 작품 만들고 싶어서 또 여기에 저희 청구 애니메이션 스쿨에 왔고 또 작품도 만들다가 이제 취직하려고 하니까 가서 또 일해봐도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를 충분히 회사에서 할 수가 없는 어떤 이런 간극? 근데 아까 말씀하신 지금 이제 또 저희 또 다음 세대들은 또 자기들 취향에 맞는 컨텐츠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시장의 흐름의 변화만큼 기업도 지금 충분히 빠르게 못 쫓아오는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도 고민이 많은 것 같아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을 좋을지 우리 원장님께서 좀 저도 고민 중입니다. K-웨이브라고 해서 뭐 굉장히 많잖아요. K-드라마, K-팝 뭐 많잖아요. 어떤 분들이 이제 K-애니, K-애니메이션 이런 거 얘기하는데 어떠세요? 그냥 두 분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느낌으로 보셨을 때 K-애니메이션의 시대가 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에?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30명에서 50명 정도 되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이 예전 같은 경우는
메인이 되는 프로젝트 하나, 뭐 서브 프로젝트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캐시플로도 맞추고 계속 이제 커리어를 만들어 왔는데 최근에 그 정도 회사들이 프로젝트를 한 4-5개씩 운영을 해요. 메인 제작은 잘하는 어떤 협력사들이나 해외 이제 그 협력사들을 두고 계속 IP를 만드는 데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회사들끼리 또 연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획 쪽과 프리프로덕션 쪽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 그리고 그 회사들과 또 제작력이 되는 회사들이 쉽게 얘기하면 이제 협력을 하는 거죠. 모듈화 시켜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영역들을 가지고 어떻게 회사를 키워나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역량들을 서로 강화시키는 그 어떤 현상들이 지금 되게 두드러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몇 년 안에 그 K-웨이브에 충분히 이름을 올릴 만한 애니메이션들이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 플랫폼에서도 컨텐츠를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뭐 넷플릭스가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들어서 지금 이제 OTT 시장을 꽉 잡고 있는 것처럼 한국에 있는 그런 플랫폼들도 어쨌든 그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속 컨텐츠를 또 창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몇 년 안에는 충분히 파급력 있는 컨텐츠가 나올 거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런 어떤 기업들의 노력들이 결국에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학생들이 일하고 자신의 어떤 창의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장소가 돼주면은 이제 그게 결국에는 K 애니메이션이라고 저희가 부를 수 있을 정도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 예전에 이제 어떤 일본 애니메이션에 나온 애니메이션은 철들면 만들 수 없다. 이제 이런 말이 저는 되게 그게 꽂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 갖는 특수성 때문에 아무래도 좀 연령적으로도 그렇고 좀 어떤 이제 미성숙함이 좀 녹아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틀에서 벗어난 상상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런 게 효과적으로 들어가고 그게 결국에는 완성된 애니메이션을 나올 수 있는 이제 기업 구조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투자가 될 수도 있고 말씀하신 이제 플랫폼도 될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의 환경이 앞으로 이제 얼마나 빨리 잘 갖춰지느냐가 결국에는 그 K-애니메이션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어떤 그 기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 이제 학교에 오신 지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정도 되신 걸로 알고 계시는데 네, 동기입니다. 예. 앞으로의 뭐 꿈, 그게 뭐 아이들하고 어떤 종류의 작품을 하고 싶다라는 것도 꿈이실 수 있고 어떤 좋은 인재를 키우겠다라는 것도 꿈이실 수 있고 또 학교에서도 사실 자기 작품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여유는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아니면 어떤 작품을 아이들하고 네. 하고 싶다라는 뭐 어떤 본인의 포부와 꿈에 대해서 한 말씀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학교에 오기 위해서 그 최종 면접을 볼 때 받은 질문이 있어요. 학교에 와서 뭘 하고 싶으신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저는 학교에 와서 스타터들을 좀 키우고 싶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장에서는 감독, PD, 작가 이런 뭐 그 실제 스타트업 하는데 필요한 인력들을 요구하는데 현장에서 찾기가 너무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현장은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저희들한테 계속 그런 인력을 요구하지만 저희들이 또 이제 딱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소개를 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꿈을 가지고 가고 싶고요. 학생들이 공부도 공부지만 진짜 자기가 원하는 작품을 학교에서 만들어 봤다. 그리고 학교로 올 때 오히려 저는 작품을 만들러 학교를 청강해 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좀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좀 노력을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꿈을 꿔본다면은 저희 뭐 학생들 졸업해서 좋은 작품 만들어서 뭐 500억 매출, 뭐 1000억 매출 뭐 그런 회사들 만들어가지고 그 회사에서 저는 이제 또 이제 기술 쪽이다 보니까 같이 R&D 하자고 이렇게 산업도 같이 해보고 약간 이제 그런 시대가 될 수 있도록 뭐 저희가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모습은 보고 싶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애니메이션과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애니메이션을 공부하기를 원하는 청소년들한테는 제일 가고 싶어하는 학교가 된 건 되게 다행입니다만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아이들의 창의성을 더 북돋아주고 그런
내재돼 있는 잠재 가능성을 얼마나 폭발시킬 수 있느냐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자극하고 또 멘토링을 통해서 가이드해 주는 거는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두 교수님을 포함해서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책무이자 의무겠죠, 그죠? 청강엔 토크 콘서트 우리가 사랑하는 25가지 이야기, 지금까지 김성현 교수님과 유연석 교수님과 함께 했는데요. 좀 짧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 다음번에 다시 모시는 걸로 하고 네. 소감을 간단히 한마디씩 해주시면. 막상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하고 싶은 게 많아서 좀 아쉬움은 남는데요. 충분히 재밌었습니다. 사실 뭐 저희끼리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또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서 또 이렇게 하니까 또 색다르게 다양한 얘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을 보신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미리미리 구독 신청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누르시는 그 3종 세트를 꼭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청강엔 토크 콘서트 우리가 사랑하는 25가지 이야기를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